권리의 변동을 할차입니다. 여기가 꽃이죠. 근데 여기가 비중이 높다는 거하고 뭐 분량이 많다 적다 이런 거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꽃인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원래는 어려운데 시험 보는데 안 어렵다는 겁니다. 권리의 변동을 배울 때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총칙은 그 민법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뽑아놓은 건데, 민법에서 다루는 그 사회생활 관계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다 규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생활 관계, 민법에서 다루는 사회생활 관계,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법률관계. 그냥 사회생활 관계가 있고, 여기다 뭘 붙인다고. 사회생활 관계는 하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사회생활 관계. 법학적인 관점에서 본 사회생활 관계. 또 뭐에서 본 뭐 사회생활 관계. 신앙적 측면에서 본 사회생활 관계 간다고. 근데 이 법학적 관점에서 본 것 중에서 민법학적 관점에서 본 게 있다고. 요거 있죠, 요거. 민법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생활 관계.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 말이에요.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한다고, 특별히. 이 법률관계라는 말은 모든 법학의 통칭해서, 모든 법학에서 일반화된 용어가 아니고 민법의 고유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생활 관계는 절대로 법률관계라고 안 그래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법 관계라고 그러죠. 그것은. 그러니까 헌법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생활 관계도 법률관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민법의 고유명사에 속하는 용어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우선. 그래서 소송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게 학생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유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관계라는 것은 그냥 소송상의 법률관계일 거다. 그런 말은 없어요. 법률관계라는 말이 고유명사라고. 그 다음에 뭐 행정관계라는 것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겠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은 없다고. 그것은 그 틀린 말이에요. 명백하게. 그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률관계라는 말은 민법학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생활 관계만 딱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유명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형법관계, 형법학적 관점에서 본 법률관계일 거다. 그 정도의 그 천박한 대가리로는 이 법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문 그 학문, 소위 전공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 전공 학문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다른 학문에서 이렇게 빌려다 쓰고 그러지 못해요, 잘. 그러려면 앞에 소위 또는 이른바 이런 말을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험가의 요약서 중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거 이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 용어 사용이 워낙 잘못돼가지고 전체를 의심케 한다. 그런 말은 여러분 쓰지 말아요. 괴상한 말은. 그래가지고 딱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 이렇게 또 여기 뭐 사람과 재화, 또는 사람과 장소, 뭐 이거는 이 세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과 뭐 시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은 별로 뭐 이 안에 어떻게 다 소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세 개만 말하고. 그 중에서 교과서에는 그런 말이 써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규율이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어디 써 있는데요? 어디 써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확인해서 자꾸 자신의 그 별로 뛰어나지 못한 머리를 의지할 게 아니고 눈과 귀, 직접 손발에 의존하세요. 그러니까 손과 발, 눈, 귀, 입맛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잔머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머리 휙 돌려가지고 꾀실없게 편하게 살아볼까? 편한 것은 그 죽음이에요. 살아있다는 징표는 뭡니까? 끝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벌써 뭐 누워서 뺀들삐더니 시체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체 연습. 빨리 가려고. 뭐 하긴 그게 또 좋을지도 몰라요. 이 고해에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볼 때. 이걸로 귀일이 된다, 귀일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귀일이 돼서 이거를 어떤 사람 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의 지위를 꼭 갖고 있어요. 최소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지위를 한꺼번에 뭐냐면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아니고 그렇게는 못하고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관계. 이런 관계예요. 이것을 권리라고, 권리자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 사람을 권리자, 이쪽 사람을 의무자, 의무자,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은 평생 권리만 갖냐? 그러니까 이게 상한 지위를 한꺼번에 갖죠. 이 사람도 또 권리를 갈 수가 있다. 권리자. 그래가지고, 결국, 법률 관계는 이걸로 귀일되는데 이게 알맹이가 실제로 권리자 또는 의무자, 이쪽도 권리자 또는 의무자니까 이 자를 공통 분모로 해서 기준을 빼면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된다. 이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있죠. 앞에.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다. 모든 법률 관계는 궁극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인데 권리 의무 관계 아닌 법률 관계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능력과 주소라고. 그렇잖아요? 응? 이거는 이제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관이다. 의무관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회생활 관계인 법률 관계인 권리 의무 관계를 최종적인 결과 측면에서 바라만 본 거예요. 현상을. 아, 저기 무슨 관계가 있네. 사회생활 관계가 있네. 저기 뭘까? 권리 의무 관계구나.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설명에서 우리가 이것은 현상을 그냥 관찰한 겁니다. 여기 주어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아, 권리 의무 관계네.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생겼냐? 그건 설명하지 않고 있죠, 지금. 저 사회생활 관계가 어떻게 생겼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의 이 결과의 원인이 되는 걸 이 발생 원인이라고 그래요. 법학에서 발생 원인. 그냥 원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 권리 의무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지금 보니까 저기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되네. 그 말뿐이지. 왜 그런 게 생겼냐? 어디서 그런 게 갑자기 나왔냐? 그거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울 겁니다. 이걸 배울 거라고. 우리가 지나가는 앞에서 뭐예요? 권리, 의무, 권리가 뭐다? 의무가 뭐다? 뭐 이런 건 잔뜩 배웠어요. 무슨 권리가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게 나왔냐? 그게 어디서 생겼냐? 그 발생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고. 발생 원인을. 그 다음에 이게 정태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이게 삶의 모습은 끝없이 변하는데 어느 시기에 딱 잘랐어요. 이 삶의 모습을 딱 잘라봤어요. 이렇게. 아, 이게 권리 의무 관계구나. 이게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 사회생활 관계가 오늘 딱 몇 시 몇 분으로 형성이 됐으면 그게 끝없이 영구히 가능해. 그건 죽음이죠. 그건 온 우주가 정태적으로 된 상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이게 끝없이 변화한다고 지금. 20분 전의 사회생활 관계가 지금 이 순간의 사회생활 관계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20분 전의 생활 관계가 지금 생활 똑같고
내일 이맘때도 똑같고,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삶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동태적인 게 삶의 본래 모습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가다가 이게 변화하면서 간다고 우리가.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똥 싸고 밥 먹고 신문 보고 기기적 거리다가 마지못해 복습하는 척 하다가 또 밥 먹고 또 어영부영 돈 냈으니까 학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오늘 자료는 뭘까? 또 맞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 몇 초 간격으로도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건 이렇게 정태적인 관계를 배운 겁니다. 정태적인 관계.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옛날에 학교에 보니까 무슨 법률행위 민법 총칙을 50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따운 놈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킨다고 설치니까 그 돌대가리 가지고 나라가 이거야 되는 거야. 나라가 이거야 된다고. 지키긴 뭘 지켜? 지나 지키 지나.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런 애들이 안 지켜도 괜찮아요. 지도 못 지키는 주제에 남을 지킨다고 설치하겠어요. 돈까지 받아 먹으면서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 번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걸 이해를 못하냐면 저걸 혼자 보고 앉아있으니까. 저걸 만약에 독학으로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써버리면 한 2000페이지 정도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정태적인 것만 배우는데 이제 여기서 배울 게 뭐예요? 동태적인 거예요. 이게 변화한다고 했어요. 끝없이 변화한다고. 변화해. 이 변화의 모습을 먼저 배우고, 변화의 모습. 이 변화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런 정태의 집합이 일단 이게 변화라고 한다면, 왜냐면 여기서 모습 다르고 여기서 모습 다르고 다르죠. 여기서 모습 다르고 사회생활의 모습이 시간마다 이러한 다른 모습들의 등장의 원인이 뭔가를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원인과 그 변화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변화하냐? 어떻게 변화하냐? 무슨 법률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냐? 도대체 권리 의무 관계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관계가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반복하고 앉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본다. 이 변화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변화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가지수를 다 정비하면 여러분 시험 안 봐버려요. 성질하고. 그래서 이걸 학생들을 꼬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세 가지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원인은 크게 만약에 자른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거리죠, 이게. 세 개, 두 개. 여기 뭐 2,400개 이러면 못해요. 3,800개. 못한다니까? 짜증나서. 세 개, 두 개. 그러면서 눈속임이죠. 여기서는 세 개하고 두 개라고 그러는데 물권법 이해하려고 하면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개가 8개를 둔가 보래. 8개인가 보다 싶어갖고 또 보려고 하다 보니까 8개가 되게 복잡해. 그 한 개씩마다 수십 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판택된 체계가 왜 공통분모를 빼놨냐면 처음에 접근할 때 전체의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러는데 전체의 공통분모가 되게 얇으네 이거. 그러니까 전체가 별거 아니겠네. 그리고 뒤에 여러분 이 뒤에 책들이 이상하게 두껍죠. 두꺼워 이상하게. 여기 공통분모 다 뽑았다고 그랬는데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이 공통분모 뽑았는데도 저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공통분모 아닌 게 많다는 얘기죠. 채권 강론 되게 두껍죠. 요번 책은 굉장히 줄여놨죠. 강윤 선생님이. 그 박영사의 그 얄팍한 상언에 홀려가지고 줄여놨다고 이거 확 줄여놨어요. 옛날 책은 말이에요. 채권 강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리고 한글은 거의 안 보여요. 한글이 몇 개 보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건 한글이다. 곽윤희 선생님 책을 해갖고 동부가 전체에서 인기 있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몰라도 거의 다 한자이기 때문에 동부가 있는 모든 학자들이 이걸 읽으면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용어는 일본에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공통적인 용어. 그러니까 아무나 읽으면 알 수 있어, 동양 사람은. 이거 뭐 짐작해서 때려 맞출 수 있어, 짐작해서. 뻔한 거니까, 그거. 근데 요즘은 참 얇아졌어요. 얇은 것, 뭐든 얇은 것, 편한 것, 그리고 확 줄인 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체는 말이에요. 모든 그 번잡한 활동이 제로죠. 제로. 엔트로피가 극단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배운다. 2개 하고 3개. 2개 하고 3개. 쫙 풀어서. 지금 확실히 알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 다시 한번 설명 잘 들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5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네. 뭐 이따고 하지 말고. 무슨 자기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50번을, 자기 삶을 50번 천착해봐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살아 도대체? 삶이 이렇게 와가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죠? 우리 사회생활의 모습이.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건 여기서 어딘가를 뚝 자른 거야, 갑자기 어느 시점에 걸리.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딱 본 거야. 이걸 확 돌려놓으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단면이. 여기 탁 잘라서 이렇게 딱 단면을 보니까. 이건 한순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의 모습.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 권리의무로 돼 있네, 이거. 이렇게 된 거라고. 알겠습니까? 뭐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다 아니니까. 그죠? 1차지 아니니까. 이게 더 넓죠? 왜냐면 여기 능력과 주소 관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은 되게 많았죠. 능력의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자연인과 법인이 전부 능력의 문제예요, 사실은. 능력의 문제. 그 주소부터 실종소까지 양이 많았잖아요. 그거, 근데 요거는 이제,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그거구만. 여기 부분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능력 관계입니다. 또 여기만큼은 뭐 주소 관계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 허연되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가만 보니까.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권리 의무가 여기 있어 보니까. 빠글빠글.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단면에서만 본 겁니다. 그 여기는 또, 여기는. 근데 이 각각의 단면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움직임을 먼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변화의 모습을 보다. 이것의 변화의 모습. 이 한 단면이 아니고 변화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걸 먼저 배웁니다. 변화하는 모습이 3가지밖에 없다니까? 크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좀 가만히 있지 왜 자꾸 변화하냐는 거야. 가만히 안 있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여러분이 말이에요. 185페이지 2번째 문단이 있죠. 185페이지 2번째 문단에서 내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있죠. 인간의 삶은 끝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그걸 빨리 읽어봐요. 2번째 문단을. 그런 데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데를 어영부영 하지 말고 무슨 철학적인 말이지. 이게 법철학적인 말들이 전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중국의 고전 중에 주역이 있죠. 주역. 주역이 이 2번째 문단을 상징하는 말이죠. 모든 것은 끝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이 법률관계 이해 안 되는 놈들이 있죠. 이런 어떤 놈들입니까? 삶의 다양성이 전혀 없는 놈들이에요. 그저 그냥 아침에 일어난다. 밥 먹는다. 부모님한테 취직하는 소리 듣는다. 그래서 몇 마디 개겼다. 또 잤다. 해가 떴다. 만화방에 갔다. 나오다 아버지를 만났다. 퇴근하는 아버지를. 직사하게 욕먹었다. 또 밥 먹었다. 식충이처럼 또 자기 시작했다. 텔레비에 애국가가 들린다. 또 잤다. 일어났다. 또 욕먹었다. 밥 먹었다. 만화방에 갔다. 아버지 만났다. 또 밥 먹었다. 애국가 들린다. 또 잔다. 이런 놈들은 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게. 끝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삶에. 변함없는. 그것은 지조나 뭐 절조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의미한 삶.
그저 뭐 어느 순간인가 아무 때나 단면을 잘라서 딱 관찰하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관찰된다. 그건 무의미한 삶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인간다운 삶은 뭡니까? 예측할 수 없게 사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똑같이 살아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그래, 계속. 너 6살이야? 학교가. 응? 너 국민학교 3학년이냐? 너 핸드폰 안 필요하냐? 네 친구 사고 있잖아. 또 사. 응? 6학년이야? 너 내년에 중학교 가야 되는. 끝없이 똑같이 합니다. 끝없이. 그리고 사회 전체를 일관된 기계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뇌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친구가 어디로 튈지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뇌가 돼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죠 사실은. 그게 자유예요 바로. 멋대로 산다 이게 멋대로. 원래 인간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규격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무슨 기계 부속품이에요? 거의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법률 관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권리 변동이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이거. 인간의 삶이 변동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유리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팍 줄어버리잖아 그냥. 복잡한 거 안 배우고. 정태적인 거 하나 딱 관찰하면 민법은 저기서 다 나온다.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꽉 붙여봤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이것은 고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땡깡 놓는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완전히 엉까는 거 아니고. 죽음이죠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게. 예측할 수 없도록. 내가 막 저기 가서 술 깨끗이 찔렀더니 작당 모의를 했을 거예요. 다시는 말 못하게 하자. 다 때려 바꿔라.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네 이거. 거기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하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막 원인 이러면 다른 거하고 혼동돼. 원인이 뭐 법학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원인과 이 원인에 따른 변화의 결과 있죠. 결과. 원인과 결과. 이것을 말한다. 근데 이 원인과 결과가 모든 걸 이렇게 총칭해서 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원인이 있다면, 알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런 원인이 있다,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된다. 요 따로 써놓는다, 법정에다가. 법률이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죠. 민법이. 실제 의회 민법이. 만약에 뭐가 어떻게 된다면, 뭐가 있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발생한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발생한다. 여기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고전적인 민법이론입니다. 전부 다. 현대 독일 법계에서는 이런 뉴턴의 인과론적 사고를 벗어나가지고 이론 물리학의 성과를 받아들였어요. 저번에 앞에서 잠깐 곽윤 선생님 책에 나왔었죠. 권리와 의무로 인수분해하는 걸 피하고 법률 관계를 전체적으로 논하는 방법론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그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붙어요. 그거는 정말로 교양이 안 돼 있으면, 법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 말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최소한 뭐 흔한 뭐 양자역학 이야기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확률론 이런 거. 현대 독일 법철학, 유럽의 법철학은 그쪽으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 이런 거 다 바꿔치고 있어요. 형법상의 인과관계 이런 것도 다 바꿔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평가의 관점을 도입해서. 그런데 이 현대 유럽의 이론 물리학의 그 사상적 기초가 뭐냐 면 전부 중국의 고전들입니다. 중국의 고전들. 그러니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런 그 코펜하겐 학파의 그 거두들이 젊은 시절에 탐독했던 책들이 뭐냐 하면 사삼경이에요. 그걸 물리학에 도입해갖고 우주에 대한 또 다른 그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또 다른 준 것들을. 동양 사람은 사삼경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고 반만 년이나 그걸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와서 때려잡더니 그 다음에 미국이 와서 때려잡고 다 없애버렸어. 완전히.
사사삼경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보니까. 그 자기네 나라, 자기네 역사의 단절이 일어났지, 단절. 사사삼경 안 읽는다고. 이게 우리 조상과 우리들의 피 속에 흐른 DNA 이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걸 없애버리고 뭘 읽냐면 뭐 워싱턴이 6살 때 나무를 잘랐다가 뭐 솔직하게 말해갖고 용서받아갖고 미국 사람은 와 솔직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읽는 거야. 6살 때 나무 잘라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아버지한테 칭찬 들은 사람이 동이족에는 무수히 많아요. 미국에는 이 한 놈밖에 없어요, 워싱턴. 알겠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거야, 이게, 갑자기. 그럼 뭐 하려고 배워냐서 그걸. 뭐 하려고 배워냐서 그걸. 뭐, 슈바이처가 뭐 아프리카 가서, 껌돌이들 뭐 헐벗은 사람을 구해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이 개새끼죠, 이거. 이 천병입니다, 천병.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 정보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들어간 서양의 군부대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멀쩡하게 아무 죄 없이 살던 사람들을. 다이아몬드 몇 개 훔쳐가려고. 거기서 훔쳐간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큰 거를 영국 왕실의 왕관에다 박아놨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훔쳐간 거죠. 수만 명을 죽이고. 가져가려면 그냥 가져야지 남을 왜 죽여요, 갑자기. 이런 잘못들을 은폐하려니까 아프리카의 서양인의 99.9%가 살육자들입니다. 살인, 강간, 강도범들이 전부. 근데 그 중에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직접 사람을 안 죽이고 다리 부러진 사람 치료해준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놈들도 대단히 위대한 놈들입니다. 이상하게. 동이족은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이 남을 치료해요. 밥 못 먹으면 밥 주고. 근데 이 얘기는 또 열받으면 길어지니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본다. 원인과 결과. 알겠습니까?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문장이죠. 법전에서 이렇게 써있는 문장. 만약에 뭐뭐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걸 둘로 갈라가지고. 여기를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응? 알겠습니까? 응. 이 뒤에 거는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응? 법률 효과.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서 말이에요. 서양 놈들한테 슈바이처가 누구냐 한번 물어봐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냐고 그런다고 갑자기 또. 그 사람 독일 사람입니까? 갑자기 물어봐요. 발음이 이상하니까. 그리고 후진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산골에서 온 놈들한테.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일대기를. 그 조작된 일대기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 나라에서도 다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왜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외울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이 이렇게 사기를 치죠. 세종대왕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훌륭한 점이 있긴 있다고, 분명히. 세종대왕이 사망 원인이 뭡니까? 모릅니까? 성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악성 매독에 걸렸어요. 제 나라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똑바로 안 가르칩니다, 보면. 그 공적인 그 서적이 나오죠, 그냥. 왕조실에 나온다고. 세종대왕이 어떤 양반이냐면, 낮에는 훌륭한 일을 해요. 저녁밥만 먹으면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모양 갑자기 변장을 하고 튀어나갑니다, 도성 밖으로. 원래 국왕은 도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누굽니까, 저쪽으로 도망간 놈 거. 임진왜란때. 그게 그래서 말썽이 나는 거예요, 그게. 도성 밖을 나가야 될 정도라면 국가가 변란에 처하고 이미 망했다는 얘기죠. 도성을 비워줄 정도면. 근데 못 나가게 돼 있는데 밤이면 변장을 하고 경호대 한 싸움을 끌고 도성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어디서 살피냐? 대포집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리고 국왕쯤 되면은 이렇게 좀 체면 있게 술만 마시다 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그 지저분한 작부들을 건드립니다. 새벽녘에 또 다시 귀신같이 들어가요. 그 짓거리 하다가 성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약이 없어요.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엄청.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을 분명히 했으니까. 저명한 국사학자 한 분이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의 국사학자인데 여기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어요. 결코 백성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벌써 자기 집 주위에 건장한 사람들이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해요. 미국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에서 그 학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회고록에 있었어요. 나도 내 나라의 선조가 한 일을 흠잡고 싶지 않았는데 진실을 알고 싶었다. 학자이기 때문에.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논문에 적혀 나옵니다. 한글의 모태가 원래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있었다. 어쩌면 말이에요. 그것도 불법 복제의 극치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세종이 한글 만들기 얼마 전부터 만주 쪽에 대거 학자들을 보냈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당시에 만주 가서 뭐 합니까? 그 당시에 만주에 저 무슨 세계 의문학 연구소가 있었습니까? 만주에 웬 미친 연인족밖에 없었어요. 거기 왜 갔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건 구사책에 나오죠. 수십 차례 보냈다고. 근데 거기 뭐하러 갔는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하나 들고 뭐 찍으러 갔죠. 딱 보니까 폼나게 생겨서 그거 갖다 뺏겨다 어떻게 쭈블락거려서 만들어 볼까?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죠. 아, 오늘 말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알겠습니까? 법률 요건, 법률 효과만.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설명하면 잘 몰라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걸 한번 봅시다. 390조를 한번 봐봐요. (390조)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런 걸 읽고 그게 표준적인 조문이거든요. 750조나 이런 것처럼 거기를 읽고 if절과 then절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if절이죠. 그거 법률 요건입니다. 거기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뭐죠? 일단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게 아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if 그렇다면 then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다 뒤집어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법조문을 그렇게 잘라서 읽어야 된다고. 원인, 결과. 그리고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750조 다시 한번 그렇게 찾아 읽어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잘라보라고 750조를 스스로. 잘라집니까?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사람은 약간의 도움을 준다. 뒤에 거 있죠. 법률 효과. 결과라고 했죠, 결과. 왜 우리가 앞에서 이 단면을 배웠냐면 어떤 변화도 그 순간 자르는 순간 단면이 되죠, 다. 어디선 자르는 순간은 단면이 되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단면이 되는 거 전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라니까? 어디선가 잘라서 그 단면을 보면 좀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지 않을까?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결과를 어디선가 우리는 잘라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변화한다 무슨 따라가면 안 되잖아. 이게 공부가 안 되잖아. 이게 분석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디선가 잘라야 됩니다. 딱 필요한 시간에. 전부 다 뭐예요?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의 변화된 모습이죠. 또는 변화하고 있는 모습.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법률 효과는 전부 다 뭡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이 모습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어.
근데 앞에 어떤 요건을 갖추니까 갑자기 발생해서 갑자기 어떤 요건을 갖추니까 390조를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해석하면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그럼 적용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겨.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면 안 생겨 손해배상 의무. 안 생긴다고. 거기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손해배상 의무나 청구권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이거. 없던 게. 그런 식으로 뒤에 거는 정해져 있어요. 권리 의무의 변동입니다. 변동이 뭐에 준말이라고 했어요? 발생 변경 소멸. 이 법률 효과는 정해져 있다니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전부 다. 알겠어요? 너무나 쉬워요. 이건 거의 다 법전에 써 있습니다. 무슨 권리나 무슨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변경되는 건지 또는 소멸하는 건지가 다 써 있다고 법전에. 390조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니까? 발생. 없던 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하나만 남았네요. 법률 요건만 남았습니다. 법률 요건은 어떤 사회생활 사실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채무자가 있네. 그놈이 똑바로 이행 안 하네. 이런 사실들이 있죠. 사실들의 모임이죠. 전부 다. 750조도 사실들의 모임이죠. 고의가 있네. 위법하네. 손해를 가했네. 이 사실들. 나중에 민소법에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전부 요건 사실들이죠. 주요 사실이 안 나오고. 이 법률 요건 사실. 그 어떤 사실만 딱 입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딱 맡기만 하면 그 포섭이라고 그래요. 줍슴치라고 포섭이라고 하는데 포섭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건 정해졌다니까 법정에? 무슨 권리나 무슨 의무가 뭐 발생하니 변경이 소멸이 써 있다고 다. 그러니까 주로 문제는 이 앞에 거예요. 야, 그게 정말 법전에 써 있는 사실이냐? 근데 있기는 확실히 있냐? 채무자가 뭐 이행을 했는데, 채무의 내용에 쫓아서 했네. 없네, 그러니까. 채무의 내용에 줬지 않은 때만 이게 적용하잖아요.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실이 없네. 그럼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냥. 앞에 사실이 이게 없으니까. 이 앞에 것들은 법률 요건은 뭐예요? 생활 사실들의 모임입니다. 집합. 물론 어떤 조문에서는 생활 사실이 한 개밖에 없어도 바로 뒤에 법률 요건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뭐라고요? 여기를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이 민법이 모든 법학에 기초하는 이것은 고유명사 아니에요. 이 법률 요건이 뭐하고 똑같은, 이걸 모르면 왜 곤란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형법에 보면 구성요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성요건. 구성요건. 이게 보니까 다른 말 같아.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같은 독일어를 번역했어요. 같은 독일어를. 이 같은 독일어를 민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형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이상하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법 총칙 시간에 거지 같은 책을 보고 앉아서 거지같이 공부하다가 저걸 모르니까 또 이제 형법에 가서 구성요건이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는 학생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지, 무식하게. 이걸 잘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민법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기초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형법의 구성요건 부분이 형법 교과서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강론은 전부 다 구성요건에 관한 거죠, 전부 다. 각 본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민법 총칙에 졸고 앉았으니까, 아니면 걸레 같은 책을 듣다 보고 앉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걸 잘. 정확히 알 생각은 하고 그냥 급해가지고, 그 변명이 또 웃기더만. 법률 요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시험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 뭐 안 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 지금. 그런 단세포적인 아메바적 대갈통 구조를 가지고서는 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더라고, 이걸. 이게 뭐라고요? 법률 요건 뭐야? 이거 사회생활 사실들의 집합이라니까? 사실.
근데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좀 뭘 붙여야 되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사실인데 밥 먹었다, 똥 쌌다, 책 봤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학원비 내려갔다, 시계 보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요새. 그런 사실. 복습자료 안 푼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사실들. 이거를 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실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알겠습니까? 이 법률 사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사실의 집합입니다. 이것은 1부터 뒤바뀌었나? 몇 개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형법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칼을 들고 있다,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터져 나온다, 상대방의 숨을 거뒀다. 그런 써 있다고. 각 본조의 구성 요건에. 그런 사실들. 응? 총을 들었다, 겨누었다, 방아쇠를 당겼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사실들. 그게 구성 요건 또는 법률 요건이라니까.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사실들로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법률 사실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 법률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생활 관계 여러 가지 요소로 복합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른다, 이거예요. 우리들 살면서 시간이 흐르죠. 자기 삶에 시간이 안 흐르는 사람. 그래서 나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어차피. 그 다음에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슈퍼 아저씨와 거래를 했다. 이것은 뭐 인간의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인간의 행위는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인간의 행위 중에는 가게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친구가 밀었어요. 달려갔어요. 주인 아줌마한테. 하마터면 뽀뽀할 뻔했어요.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가다가 친구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달려가다가 늙은 아줌마하고 뽀뽀하기 싫어갖고 멈추려고 하다 잘못해갖고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장이 나가버렸어요. 바지도 버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가게 물건을 쳐가지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일부 과자는 봉지가 찢어지면서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몇 개는. 그리고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진열대가 무너지면서 나를 깔았어요. 내 몸의 모습이 오징어 비슷하게 변했어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죠. 그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그것들, 이 법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다시 세분화하면 돼요. 법률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알겠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있다. 인간의 행위는 관계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사건들, 비가 내린다. 시간이 흘러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건들. 죽었다, 사람이. 그럼 뭐, 여기 또 인간의 행위 중에는 좀 폼나는 행위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행위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튼.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배웁니다. 모습은, 아까 말했죠? 모습은 변동, 법학에서는 세 가지만 다 있어요. 발생, 변경, 소멸밖에 없어요. 발생, 변경, 소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의 모습도.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어떻게 하는 게 발생이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게 변경이고, 소멸은 또 뭘까? 이런 걸 배운다고.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을 또 읽어봐요. 그래서 알아서 줄쳐봐요. 알아서. 강의 듣고 읽으면서 내 생각에 여기가 중요한 것 같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잘 줄쳐봐요. 매몰펜 치라든지. 틀렸다가 나중에 교정하면 더 기억이 오래 남죠. 겁이 나서 줄을 못 칩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책이 지저분해질까봐 그럽니까? 책은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걸레를 만들어요. 줄 잘못 쳐가지고. 평생 안 잊어먹어,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잘못해갖고 책 한 권씩 사봐.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무지 끌죠? 아깝잖아,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죽을 때까지.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냥 막 2004년에 벽두에 한림에서 강의했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밑밥 쪽지 사다가 한 달 용돈 다 날라갔다. 그 달은 정말 잔혹한 달이었다.
평생 안 잊어먹는다니까.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을 평생 기억할 수 있다면 그까지 책 7권 값이 문제지 지금. 어떤 놈은 50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는데. 50번 읽는 것보다 7권 값을 지불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여러분 무슨 잔머리 우리가 있습니까? 그걸 아껴서 이해도 하면서 그 돈으로 딴 거 하자. 그렇지. 그런 잔머리 우리가 하지, 지금. 사람이 좀 엉뚱한 짓도 해봐요. 아침마다 서점에 들러가지고 민법 총칙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주인도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이 학생이 이상한 학생이고. 날마다 사네, 이거. 누가 알아요? 또 한 권 값을 깎아줄지. 날마다 사면. 주인도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 관계가 변동할 수 있죠. 올해 일곱째 날 그 사러 왔는데 깎아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앞으로 계속 산다면 이까지 한 권 좀 주자고 줬는데,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읽었습니까? 그럼 작은 글씨의 끝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위를 보면, 여기서부터 사람은 뭐라고요, 이제? 자연인, 법인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책에 나오는 사람이란 단어 있죠. 자연인, 법인을 다 포함한 거라고. 그래서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울시내 빌딩 보면 입구에 뭐 잔뜩 써있죠. 무슨 법인, 무슨 법인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때 거기 쓰다듬으면서 여기 또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도록. 너 어디 가냐? 사람한테 가. 누구한테? 법인에. 그럼 첫 번째 배우는 게 뭡니까?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권리 변동. 거기 첫째 줄에 정확한 정의가 나오죠. 변동이 뭐라고요?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통틀어. 변동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특히 가운데 있는, 그 세 개의 가운데 있는 변경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까꾸로 외우는 학생도 있어. 엉터리 외워가지고. 어떤 학생은 발생, 변동, 소멸을 합쳐서 변경이라고 합니다. 짜증나는 학생입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치니까, 발생, 변경, 소멸을 고쳐 말한다면, 득실 변경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 매우 기분 나빠. 이거 어디서 나오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곽윤진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안다, 공부를.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고. 186조에 나오죠. 곽윤진 선생님 186조 보고 저다 슬그머니 써놓은 거예요. 보여요? 득실 변경. 교과서에다 186조라고 써놔요. 거기다가 줄치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말 갖다 공부하지 말고 이상하게. 186조의 득실 변경이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이라니까. 발생 변경 소멸. 알겠습니까? 그러면 득실 변경이 정말로 발생 변경 소멸이면 그걸 머릿속에서 빨리 그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득실 변경하고 똑같으세요, 이상하게.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확인해 보려고 같은 걸 소거해 봤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이거. 여기 두 개가 남고. 대형이 돼야 되죠, 이게. 똑같은 거라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이게 뭐 준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득, 실, 이런 말 안 쓰죠? 그런 말 쓰는 사람. 그 사람 민법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럼 일상생활 할 때 득, 이런 말 씁니까? 득이 잘 들어가는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만득이? 그런 거 있죠. 실없이 웃어?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쪼인 것 같아요? 취득이라고, 취득. 그죠? 이거는 상실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 알잖아, 이거. 그러면 이게 명확하죠? 어떤 거에 대응하는 말인지, 이게. 취득이 이거하고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하고 대응한다고. 이거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의미 정확히 파악하면 된다고. 그래서 186조의 말뜻이 그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걸 각자 알아보자, 각자.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은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발생이 뭐예요? 취득이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물권법, 채권법 배울 때 갑자기 취득이라고 다 써놔버려요. 여기서 소홀히 한 사람은 이게 또 뭘까? 당황한다고. 발생이에요. 발생. 권리의 발생이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럽게 가지수가 많아요. 거기 보면 크게 우선 두 가지가 뭐예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 승계 취득을 여러분이, 승계 취득, 바로 이번에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승계 취득 자체가 또 두 가지가 있어. 그죠? 두 가지만 있으면 두 가지 씩이 있죠, 씩. 두 가지 씩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 권리의 발생에서는 이 취득이 있죠. 특히 승계 취득. 소위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적 발생. 그죠? 여기가 꽃입니다. 이 승계 취득에 대한 걸 정확히 모르면 서로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게 각각 두 개구나, 이거. 보충교재 217페이지를 봐봐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정말 내가 그렸지만 뭐라고 할까? 차라리 현묘한 법의 원리를 직관으로 알 수 있는 표라고나 할까? 217세 표를 보고 네 가지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지 사이의 관계. 에메리 까리한 그 공부하지 말고. 그 네 가지 사이의 관계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표를 보고. 박민 선생님은 그걸 쉽게 알아내면 자기가 짜증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알아낸 걸 학생들이 쉽게 읽으면 짜증나잖아, 이거.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교과서에다가. 잘 모르게. 한자를 잔뜩 섞어놓고, 막 괄호 쳐놓고 똑같은 말이 많다 그러고. 응?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지만 그걸 통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뜻을 보면 말이에요. 맨 밑에 문단을 보면, 원시 취득부터 봅시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뭐냐면, 절대적 발생이라는데,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전에는 없었던 권리나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에는 없었던 권리나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보충교재 2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권리의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은 이래갖고 그 교과서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다. 그 밑에 예가 잔뜩 나와 있죠. 예가. 그거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무지하게 잘 나온다고. 다음 중 원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있다고 말 잘 나온다고. 그리고 원시 취득이라고 한번 시험에 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 발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가장 걸작이 이겁니다. 세 번째 둘 중에 하나를 내니까 두 번 다 써먹었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요. 다음 중 절대적 취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원시 발생입니다. 그런 거에 소원하지 말라요. 근데 원시 발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절대적 취득이라는 말을 써도 원시 발생이라고 그러면 꼭 뭐 세포의 아니 뭐 원시 생명체 최초 발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뜻은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21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 원시 취득의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거기 또 세 번째 줄에 있는 시효 취득도 원시 취득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갖고 거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원시 취득의 의미가 확장됐다는 게 뭐냐면 새로 안 생기고 있던 거라도 구 권리자의 권리에 붙어있던 제한이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시효 취득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이 이상하죠. 그러나
뭐 또 승계된대요, 뭐가. 승계된대, 뭐가 또. 응? 갑자기. 응? 이거는 위에 거는 권리 자체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문장은 권리의 취득 원인에 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잘못 읽으면 똑같은 말, 반대말 같으죠, 서로. 잘못된. 그럼 예를 들어놨죠, 맨 밑에? 각주에? 알겠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에 붙어있던 제한하자하고 그 권리를 발생케 한 원인에 붙어있던 제한하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낼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못 읽으면 허갈리죠, 이게. 말이. 좀 고난도 시험에서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먼저 원시 취득을 배운 다음에, 승계 취득을 배우면, 교과서에는 복사복사 하는데, 보충교재 위에 그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면, 동일성을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라고 갈립니다. 그 교과서 읽어보면 알겠죠? 그 동일성을 가진다면 무슨 말인지. 비교해보면.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좀 이렇게 변해가지고 넘어가는 건 그 차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다시, 그 동그라미 3번의 끝에 봐봐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써놨죠, 내가. 원인이 하나인데 보통은 한 개가, 원인 하나에 권리가 한 개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원인은 한 개인데 권리가 뭉태기로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뭉태기로. 여러 개가. 그래서 하나만 움직이면 뭐예요? 특정된 거 하나만 움직이는 특정 승계. 뭉태기로 옮겨가 버리면 포괄 승계라고 해요. 포괄적으로 다 그냥 몰아서 가니까. 그러니까 포괄 승계에 따라가는 이 권리 의무들은 뭐예요? 부하 내동하는 놈들이죠. 친구가 하면 그냥 무르르 따라가는 놈들. 그죠? 그럼 여러분 일상적으로 쉽게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뭐 하는데 끝까지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독특하게 노는 놈들이 있죠. 특이하게. 그죠? 어떤 놈들은 그저 누가 뭐 하면 정신없이 따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빗댄 거예요, 저게. 권리도 그래, 권리도.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 딱 하나에, 딱 하나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뭉태기로 움직이는 게 있고. 이해가 됩니까? 동그라미 3번. 표 위에 있는 거. 교과서에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말을 바꾼 겁니다, 내가. 복잡하니까, 거기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포괄승계 있죠. 포괄승계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포괄승계. 포괄승계가 곽윤희 선생님 책에도 나와요. 187페이지 첫째 문단에 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 딸랑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시험을 낼 수가 없어. 두 가지 가지고 객관시험 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지선다형. 그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특이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충교재 21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을 보면 오지선다형을 낼 수 있도록 오지선다형.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담아야 될 표는 뭐라고요? 217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승계 취득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책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현명한 학생은 벌써 자기가 산 책을 가공하죠. 가공. 여러분 물권법에 가면 이제 가공을 배우게 됩니다. 가공. 근데 여기 승계 취득만 표가 나와 있죠.
이전 승계가 있고 여기 특정한 승계, 포괄 승계가 있고 응?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어?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응? 여기 승계 취득만 나왔죠. 승계 취득.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현명한 승계를 그려가지고 여기 원시 취득 어? 쓰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뭘 씁니까? 취득. 이렇게 자기 가공을 한다고 이렇게. 그 표현은 이렇게만 나와 있죠. 여기서 좀 플러스 해가지고 취득 전체를 공부한다. 어. 그럼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 이게. 그럼 예술적 관점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그러지 말아요. 책 다 망가뜨려 놓죠 이제. 잘못하면. 나중에 막 잘못 그려놔가지고 나중에 복습한 자기가 봐도 모르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은 원시 취득의 의미 확장. 아까 본 거 있죠. 곽윤 선생님 고닥을 써놨죠. 의미가 확장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소멸적을 봅니다. 소멸. 여러분 조심할 게. 이 권리의 취득 또는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똑같은 말이 있다고. 어? 공통으로는 그게 뭔가 한번 찾아봐요. 발생, 변경, 소멸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못 찾아요? 이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 한꺼번에 들어간 똑같은 내용에 있죠. 그걸 먼저 찾아요. 그건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게 뭐예요? 어?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 주체의 변경이 각각 따로따로 나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세 단어가 똑같은 말이라고. 이전적 승계 근처에서 주체의 변경을 빨리 찾아요, 먼저. 이전적 승계가 주체의 변경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쪽 변경 쪽에 가서 주체의 변경이라는 게 포함되는 거 개념부터 잘 파악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잘 보면 말이에요. 응? 권리의 소멸 쪽에 보면 상대적 소멸이 권리의 이전이에요. 어? 상대적 소멸이. 그걸 주관적 처지에서 권리자의 변경, 즉 주체의 변경이라는 거 보이죠? 전주. 어?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전적 승계 이꼴은 뭐예요? 주체의 변경입니다. 주체의 변경은 뭐예요? 상대적 소멸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산돼 들어가 있죠. 그런 걸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시험에 안 내겠어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래가지고 세 가지 연결에는 맞는 답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막 짬뽕 해놓는 거 이제. 이전적 승계 이꼴은 뭐예요? 주체의 변경이라고 써있잖아. 그 왼쪽 페이지에 186페이지에. 근데 또 소멸을 보니까 뭐예요? 상대적 상실이에요. 이게. 상대적 소멸 같은 말이죠.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용어를 막 섞어가지고 4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개가.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때 이걸 구집이 문항을 만들려면 이 발생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주체의 변경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라고요? 상대적 소멸이래. 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상대적 상실.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이 5개가 다르게 보이지, 갑자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정확히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이렇게 써놓고 6개째다가 뭐 이상한 걸 써놔요, 하나. 6개째다가. 상대적 발광이라든지 이렇게 써놓고는 다음 중, 내용이 다른 것 하나는. 이렇게 써놓는다고. 내용이 다른 거.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여기만 다른 말 있다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원래 3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종합해보면.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되죠. 그런 거를. 날라리로 책을 읽지 말고. 어떤 기가 막힌 문제도 나는 푼다.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완전히 씹어 삼킨다. 내 대가리의 일부를 곽윤직 선생의 대가리의 일부로 바꿔친다. 독서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이 알려줬던가? 나는 지금도 이제 광주 무등산에 있던 어떤 무명 시인일 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학생이 시집을 다 뒤졌나 봐. 우리나라 시집을. 그래갖고 그 저자를 한번 적어준 적이 있었는데 약간 문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책 속에서 나는 내 기쁨을 미리 노래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독서라는 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할 겁니다. 시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어디 고속버스 타고 가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릴 때.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감동해져가지고. 아마 그때 사실은 딴 데 가고 있었는데 막 무등산이라는 데 한번 가볼까? 그 사람 만나러. 그 생각을 다 했어요. 거기 알았습니까?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멸이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적 상실이 있는 거 보니까 뭐죠? 절대적 있던 거예요. 대개념 찾는 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알겠습니까? 대개념 찾는 거는. 권리의 변경을 보면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첫 줄에 써 있죠. 사항이 그 3가지 아니야. 주체, 내용, 작용, 변경. 그 밑에 얘가 다 들어죠, 얘가. 근데 거기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내용의 변경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의 변경. 뭐뭐 있어요? 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이것은 알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객관식을 자꾸 내니까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객관식은 왜 이런 걸 내냐? 떠들려고 하는 시험이니까. 소홀히 하는 곳 이런 데서 갑자기 연맥인다고 학생을. 여기까지 이제 모습을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습 아까 그 결과의 모습을 받고 변화하는 결과 변화 또는 결과 또는 모습을 받고 안 보면 이 원인이면 원인 이런 모습의 변화는 왜 생기나 뭐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나 도대체가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왜 생기냐 이상하게 가만히 좀 있지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생길까 원인 그게 뭐예요? 187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가로 안에 뭐라고 했어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 아까 말했죠. 시그마를 붙이면 됩니다. 법률 사실의 집합이 법률 요건이다. 알겠어요? 먼저 법률 요건을 봅시다. 법률 요건은 뭐라고요? 그 안 외워도 뻔히 알죠. 아까 강의 들었으면.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가 뭐라고 했어 아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니까 그걸 더 써요 미치고 모르니까 잠깐만 까먹지 말고 법률 효과가 뭐라고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니까 거기 정확하게 빨간 줄 네모 칠게 법률 효과를 발생 그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발생이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헛갈리는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률 효과는 변경한다, 소멸한다는 말 안 써요. 발생만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는 여러분이 총칙이라 아직 중요성을 모르죠. 이런 거 구별을 못 해가지고 뒤쪽에 물권 채권을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찾아냈어요, 이걸. 왜 그렇게 쉬운 말을 이해를 못하나 그랬더니 이 앞에 기초가 되는 말들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혀, 아예.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년 전부터 언제나 법학도는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몰라요. 언제 깨닫냐? 60이 다 돼가지고. 와카시마 사카이 선생님이 그걸 반성하셔서 쓴 책이 민법 안내라는 책입니다. 손자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주듯이. 원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어 서문에. 근데 왜 그 양반이 그걸 서문에 썼냐면 자기도 60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제자들이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왜 이런 쉬운 걸 이해 못하고 맨날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60이 됐을 때, 나도 아직도 엉터리 읽어서 못 깨닫는 게 좀 있구나. 그래갖고 반성을 하고 친절하게 쓴 책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친절하게 썼다고 그러는데도 그게 만만치가 않아, 읽기가. 안 친절하게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은 소멸케 하는 사실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 또는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고 써놨죠, 거기다. 법률 요건 또는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법규는 거기서부터 있죠. 법규는 거기서부터 188페이지 두 번째 줄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줄까지 푸르고 굵은 펜으로 박스 쳐요. 박스 쳐보라고. 법규의 기본 구조에서 나왔죠. if절과 then. 여기 굉장히 보석 같은 내용이죠. 법조문이 어떻게 생겨먹는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법조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 법조문이라는 게 어떻게 가언적 판단.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왜 우리가 쓰지도 않는 잘 쓰지도 않는 그 영어 문법 배울 때 뭐 if절에 대해서 배우죠. 그잖아요. 가정문 말이에요. 가정문. 서구에선 이게 매우 중요시돼요. 왜냐하면 서구의 모든 법조문이 가정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 잘 안 쓰죠, 뭐. 여러분 대화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런 말 잘 안 쓰는 이건 누가 쓰는 말입니까, 그것은? 미아리에서 쓰는 말이에요, 미아리에서. 그죠? 예언문 같은 거 할 때 네가 만약 오늘 복채를 조금만 내놓는다면 너는 가다가 벼락을 맞을 것이다. 네가 만약 착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너는 짧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너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다. 이런 말은 일상적으로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놈들은 이런 말만 써, 이상하게. 법조문에 이런 거 써놓고. 원래 이 서양의 법조문이 성경책에 써있는 가정문들 있죠. 그 형식을 베낀 겁니다. 그 형식을. 법조문의 권위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법조문의 권위가 없죠. 그렇잖아요. 390조를 너 만약에 채무의 내용에 좋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넌 손해배상해야 될 줄 알아. 이렇게 써야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제발 채무를 이행할 때는 채무의 내용에 좋든 이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법조문의 권위가 없다니까. 모세의 십계 같은 문장 같은 비슷한 걸 흉내낸 겁니다. 십계 같은 문장. 너 채무 불이행할 거냐? 넌 잘못하면 뚫리고 맞을 거다. 돈으로 맞을 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법률 요건이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실을 통틀은 거라고 그러는데 법률 요건에 정확하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 교과서 18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번호 매겨, 번호. 몇 가지예요? 5개죠? 응? 5개예요,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줄 종합하니까. 이건 평생을 두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법률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이게 답하는 학생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 저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떤 학생은 좀 완화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먼 산을 초점 없이 응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머리를 쥐어 짠 듯한 돌대가리 짜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반사적으로 나와요. 반사적으로. 오늘 나눠준 큰 표를 보시면 거기 법률 요건 쪽에 보면 말이에요. 5개 나와 있죠. 법률 요건 밑으로 5개 나와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줬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말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이게 책 사이즈에 맞지 않습니까? 그냥 끼우면 이렇게 딱. 책을 필 때 이렇게 딱 피면 딱 보냐. 한꺼번에. 이렇게 접으면. 어떤 학생 내가 왜 이런 말이지? 어떤 사람 이렇게 접은 사람 이렇게 접은 사람 있어. 짜증나겠지. 그 법률 요건이 이 구절에 해당하는 거라고 써 있죠? 맨 밑에 뭐예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죠? 5개 있다고. 법률 요건 5개밖에 없어요. 법률 요건 5개밖에 없다고. 물론 이제 거기 뭐 법률행위에는 수십 개 있어요. 세분하면. 그렇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5개라고. 알겠습니까? 법률 효과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권리 의미의 변동이라니까? 변동이 뭐예요? 발생명령 소멸. 그러니까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그림표의 구조를 알겠습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를 내가 딴 사람이 다 해놓은 줄 알고 일찍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은하계 전체 이거 한 장이에요. 우리 은하계에서는. 안드로메다 쪽에는 있다는 낭설이 떠다니는데 확실히 알겠습니까? 근데 법률 요건은 뭐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법률 사실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 왼쪽에 보면 법률 사실이 나오죠. 주요한 것만 써놓은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서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는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왼쪽에 또 있죠. 의사표시 구성요소. 뭐가 많습니다. 거기. 이게 의사표시, 법률행위, 법률관계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 당연히 뭐 말을 안 들었겠지만 아침마다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뭐 그려보라고 그랬죠. 이제 몇 분씩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50분씩 일찍 일어나야 돼요. 50분씩. 잠을 줄여요. 젊을 때 잠을 너무 퍼뜨려 자면 늙어서 버릇을 못 고쳐요. 보신다고? 젊을 때 잠을 줄여요. 앞으로는 20분을 더 줄여가지고 50분씩 벌떡 일어나는 거야. 50분 전에. 20분 동안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이게 20분 동안에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숙달되면 5분 만에 그래요. 5분 만에. 5분 만에. 팔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정도 돼버리면 남에게 뭔가 할 말이 좀 있죠. 그래서 법률 사실을 배운다. 이번에 또. 법률 사실은 또 뭐냐? 교과서에 뭐라고 됐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걸 뒤집어서 188페이지 5번, 6번째 줄이 있죠. 그 문장의 메모리펜을 일단 치래요. 그걸 뒤집어 표현한 거죠. 188페이지 위에서 5번째, 6번째 줄에 이어져 있는 문장을 잘 메모리펜 치라고 읽어봐요. 구성 요건은 거기서부터. 그거하고 로마자 2번의 첫째 줄하고를 이렇게 대비해 읽어보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관계가. 민법 파괴서의 구성 요건 거기서부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로마자 2번의 둘째 줄에 그 말이 또 반복해 나오니까 중요한 말이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 로마자 2번의 세 번째 줄에 법률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의 사실로 성립되는 수도 있고 다수의 사실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법률 요건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그마 n은 1부터 얼마인지 몰라요. 몇 개 될 수도 있어. 됐는데 거기 예를 든 게 뭐냐면 유언, 동의, 추인 등은 하나의 의사표시 돼 있죠. 이렇게 하고는 이게 뒤에 연결이 안 됩니다. 유언, 동의, 뭐 아까 뭐야 추인 있다고 빨간 줄 쳐놓고
단독행위라고 썼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입니다. 밑에 그러니까 그 대응하죠. 이제 계약은 뭐예요? 두 개의 법률 사실, 두 개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로마자 이번에 두 번째 문단을 그냥 읽어만 둬요. 핵심은 뭐예요? 사람의 정신작용에다 빨간 걸 내모치고 그걸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 그 밑에 보면 괄호 1번이 뭐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거. 190페이지 괄호 2번을 보면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거.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건 말이에요. 다시 행위와 행위 아닌 걸로 가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행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들이 나옵니다. 행위. 알겠어요? 행위. 앞으로 이 법학을 배울 때 행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형법에도 나오고 헌법에 나오고 상법에 나오고 뭐 다 나와 이상하게. 행위. 행위. 그래가지고 행위라는 게 뭐냐 그랬죠. 행위가 뭐라고 합니까? 용태라고 한다고 써있잖아요. 용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용태 중에서도 괄호 A번을 잘 읽어보면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한다 써있죠. 행위하고 같은 말을 이제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행위 똑같은 말이 뭐예요? 용태. 특별히 외부적 용태.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걸 명백하게 해야 돼.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그 190페이지 괄호 B번을 보면 내부적 용태도 행위입니다. 잘 읽어보면 내부적 용태도.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위라고 하면 외부적 용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행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같은 말이 뭐예요? 외부적 용태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잘 보면 행위는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 보면 자귀 플러스 부작이라고 써있죠. 자귀 플러스 부작이. 두 번째 행위랑 같은 말이 뭐예요? 자귀 플러스 부작이. 알겠습니까? 그것이 괄호 A번까지 써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뭐냐면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줄에 걸친 문장을 보면 적법행위 플러스 위법행위를 또 행위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말로. 이건 너무나 기초 개념이라 수천 번 나오는 말들이라 완전히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행위와 같은 말 4개. 행위를 나타내는 4가지 말. 알겠어요?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습관적으로. 이게 막 호환이 돼서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각각의 적당한 경우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행위에는 뭐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밑에 적법행위라고 보이죠? 맨 밑에. 별표 5개 하세요. 이 적법행위의 내용들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 베타 이런 게. 자, 감마, 베타 이런 거 나와. 거기 나오잖아요. 적법행위에 5가지 요소 있죠. 의사표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입술론까지.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묶냐 하면 여러분이 베타, 감마, 델타를 묶어요. 베타, 감마, 델타를 의사의 통지부터 감정의 표시까지를 묶으라고. 제목을. 맨 위에 건 의사표시. 베타, 감마, 델타는 뭐예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쓰세요. 원래 준법률행위라고 그러면 다 포함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협의로 이걸 말합니다. 근데 맨 밑에 사실행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실행위.
알겠습니까? 적법행위의 5가지. 완전히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이 알파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막 무진장 자세히 배웁니다. 무진장 자세히. 알겠습니까? 막 이 책의 대부분이 의사표시에 관한 거예요. 그거 총칙의 대부분, 뒷분이. 그런데 이 의사의 통지서부터는 이 자세히 안 배운다고? 근데 여러분이 의사의 통지엔 뭐가 있고 관념의 통지엔 뭐가 있는지를 책에서 한번 살펴봐봐요. 응?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보입니까? 그걸 이게 일괄되게 정리해 놓은 게 보충규칙 224페이지 맨 위에 7번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동그라미 7, 8, 9번은 객관식에 자주 나오면 골탕 먹는 겁니다. 모르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224페이지. 맨 위에 걸 읽기 위해서 맨 위에 그 7번이 있죠. 7번을 보통 옛날부터 한 줄로 합니다. 워낙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데 자꾸 까먹죠. 자꾸 까먹는다. 거기 7번의 그 맨 위에 그 7번, 동그라미 7번을 정리한 걸 보면서 이것을 쉬는 시간에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응? 알겠어요? 이걸 쉬는 시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모르면 상소법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 알겠어요? 이게 7번을 한 줄로 줄인 소위 그 합격 주문이라는 겁니다. 저게 그 대한불교 또는 뭐 대한고시교, 고시종의 경전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외우라고 이걸. 신묘 합격 대다란이 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거 모르는 사람은 법학도가 아니에요. 전 일찍이 15년 전부터 모든 민법책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외웠던 점이에요. 그 동그라미 7번을 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의관감은 뭡니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죠? 의사의 통지는 거절과 최고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식으로 배우면 저걸. 완전히 저것을 자기 거화해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기로 합시다.